제150조 자백의 간주. 당사자가 변론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와서 다투는 거야. 한 사람이 이러더라고. 저놈이 얼굴로 내 주먹을 때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상대편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얼굴로 주먹을 때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닙니다. 저놈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고 주장을 하면 판사님이 얼굴로 주먹을 때린 건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그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놈이 얼굴로 내 주먹을 때렸습니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가만히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판사님은 얼굴로 주먹 때린 걸로 너 왜 얼굴로 남의 주먹 때렸냐? 너 손치력이 무너지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론을 제기를 했을 때에 판사님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굴로 주먹 때리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얼굴로 주먹 때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상대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로 주먹 때린 걸로 판결한다는 얘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하지 않아도 얼굴로 주먹을 때렸습니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도 얼굴로 주먹 때린 걸로 판결한다는 겁니다. 재판이 그런 거예요. 판사님이 야 어떻게 얼굴로 주먹을 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이 반론을 했을 때 판단하는 것이지 반론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결정에 의한 화해 공고,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화해 공고, 제일 먼저 화해 공고를 할 때는 뭐냐면은 조정으로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오게끔 되면은 우리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인데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하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은 구문권, 성문권도 없어. 무조건 어떤다? 나라고 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고 합니다. 바로 와요. 그러면 재판장이 나가자고 바로 조정으로 가요. 그렇지 않고 어떤 데는 소송을 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필요 누구 나왔습니까? 이거 조정으로 넘기는데요.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겠습니까? 예. 됩니까? 예. 그러면 그냥 조정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글로 어떻게 한다? 조정으로 넘기고 조정으로 넘기게끔 되면은 조정위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서울 근교의 큰 그 재판장에서는 조정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위원이 다 보고 이게 땅 주인이 이제 건물 주인을 철거하고 지존 내놓으라고 그러고 건물 주인은 뭐 하겠라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 우리 그 진천 백곡면 것도 조정으로 이제 넘겼거든요. 조정으로 넘기니까 제일 먼저 이제 조정위원이 나한테다가 이제 온 것입니까? 이제 온 겁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길래 내가 땅 주인인데요. 건물을 판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살 거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제가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단 가격이 맞는다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상대편이 또 왔잖아요. 나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건물을 파신다면 얼마에 파시고 땅을 사신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변호사가 대신 왔는데 그때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건물은 2천만 원 주고 팔겠고 땅을 산다 그러면 6천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우리가 5,500 주고 샀는데 6천만 원 주고 산다면 취등록서에다가
그것도 안 준다는 얘기고 그 저기 건물을 2천만 원에 판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편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날 보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그러길래 건물은 내가 500만 원에 산다는 얘기고 땅을 내가 판다면 1억 2천에 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보죠. 건물을 2천만 원 달라는 걸 내가 사겠다는 거 5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고 땅은 걔는 6천만 원 주고 사겠다고 내가 1억 2천만 원 주고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조정이 안 되겠네요. 조정 불가. 그 10분도 안 걸렸어. 그냥 오늘 그냥 조정은 안 되는 걸로 재판을 넘기겠습니다. 예, 재판도 바로 넘어갔더니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그 이제 걔가 이제 뭐야 차지권을 주장한 거고 그 차지권을 내가 차지권 없지 않냐고 주장해서 판결문을 가서 판결문을 가갖고 27만 8천 내놓았더니 아유 난 그거 주고는 저기 뭐 할 수가 없다. 난 나가겠다. 해갖고 우리가 500만 원 주고 샀고 그 300만 원 줘서 그 소송했던 기간 동안 살고 있던 28만 7천 원 들은다 다 까고 나니까 200 몇십만 원 받아갈 게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뭐 하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빼곤 2달치만 우리가 받고 하다 보니까 410몇만 원이 나오더라고. 410몇만 원이 나오는 걸 가지고 특단친가 나오니까 410만 원 나오면서 그래서 그럼 410만 원 주고 우리가 사겠다는데 내가 갔더니 에어컨이 있더라고. 이거 거기 사람들이 뭐 에어컨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럼 내 에어컨 사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주고 해갖고 우리가 진전 폐곡 물건을 우리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해 권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그 사람이 6천만 원 사겠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7천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이 그럼 내가 강제 조정을 해서 6,500만 원에 화해 공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지 않다 중간으로. 그러면 화해 공고 결정을 해놓고 2주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정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이게 뭐야? 화해 권고. 그렇게 하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화해 권고를 강제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가격을. 내가 저기 뭐야 8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걔는 뭐 6천만 원 준다 그래서 중간에 7천만 원 강제 짜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7만 원. 난 원하고 못하면 그렇게 결정한 거를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이의 신청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이거. 결정에 대한 화해 공고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화해 공고가 아니라 화해 결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뭐야 7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걔가 어떤다? 이제 뭐 6천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8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해 공고 결정을 한 사람이 7천만 원 했는데 내가 나 7천만 원 못하고 7,500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7,500 그럼 7,500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해 공고 결정이 아니라 화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 판결을 보면 화해 공고 결정이 있고 화해 결정이 있습니다. 화해 공고의 결정 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결정이 된다. 그거는 2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는 게 있고 상속을 못 받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도둑질 하다가 잡혔는데 재판주의인데 죽었어. 그건 도둑질한 것을 상속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소송을 해서 달라고 하는 동안에 죽었어. 그럼 그럴 때는 그 빚을 준 것도 뭐야?
재산도 상속을 하고 빚도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속자에게 수개를 시켜갖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빚을 내놔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할 수 있는 빚이나 유산이 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죽었을 때는 상속을 시켜서 계속 하지만은 상속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끝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돈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빚을 줄 사람이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나 가진 게 빚은 1억 줬는데 가진 건 1,000만 원밖에 없다. 나 1,000만 원 내놨으니까 빚 받을 사람 다 나눠 가지라. 나 파산 선고합니다. 그러면 소송 자체는 뭐 중단이 되고 그거는 뭐 파산 선고한 거에 대해서 배당으로 같이 받아가는 겁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당사자가 답변을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은 판결을 할 수가 있다. 무변론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 또 한 달 후에 다시 날짜를 잡죠. 또 한 번 안 나오면 두 번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변론으로.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다음 달 언제 몇 월 며칠 날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변론 없이 판결이 끝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다음 달에 판결하기 전에 답변서를 내죠. 그러면 다시 재판이 쏟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할 때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을 이렇게 하고 판결 이후 무변론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얼굴로 주먹을 때렸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상대편이 나서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에서 얼굴로 주먹을 때린 놈이 주먹 맞은 사람에게 얼마를 보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 그 무변론은 그대로 나온다. 답변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주먹으로 얼굴로 주먹 때리는 게 말도 안 되느냐. 그걸 소송을 해갖고 뭐 말할 게 뭐 있어. 안 나갈 수도 있죠. 안 나가면 어떡한다? 판사님은 얼굴로 주먹 때리는 걸로 그냥 판결한다니까요. 그 판결문 가지고 나 치료비 낸다고 소송할 수 있다니까. 준비 서면의 기재사항. 이거는 재판을 하게끔 됐을 때 내가 이 사장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장님은 준비 서면에 무슨 소리냐? 내가 1,000만 원 빌린 거는 사실이다. 사실인데 중간중간에 500만 원 갚았고 300만 원 갚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빌린 게 아닙니다. 빌린 게 아니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같이 해달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내가 이름으로 같이 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깡통이 됐는데 깡통이 되니까 빌려준 걸로 하고 나보고 돈 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식을 같이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뭐야? 그런 식으로 판사님한테다가 그게 아닌다고 준비 서면을 내서 내가 주장하는 말을 판사님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 서면 그 기재사항 그런 기재사항을 다 적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론 기일의 지정 이렇게 하면 재판장이 나왔다가 다음 기일에는 언제까지 해서 다음번에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뭐뭐뭐를 해서 신청해서 뭘 하십시오. 그리고 입증 자료를 뭘 내십시오 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진행할 때는 다음번 재판 기일은 언제 할까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청구는 어떤가? 변경할 수가 있답니다. 청구 취지 변경. 철수야 너 나가고 지료를 내놔라 했는데 봤더니 철수가 아니고 영이야.
나중에 제가 우리가 사건 하나를 만들어 주겠는데, 우리가 땅을 하나, 건물과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갖고 그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나는 그 건물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그 건물에 살고 있지도 않다. 근데 날 보고 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나하냐. 입증 자료 건축물 관리장하고 이걸 보여줬는데 봤더니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번지수가 잘못되고 이 번지수를 고쳤었나 봐요. 번지수 하나를 따로. 그러다 보니까 감정사는 옛날 번지수로 있는 걸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번지수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감정은 그 옆집을 감정을 한 거야. 나중에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라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은, 난 그 집에 살지도 않고 나는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러면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옆집이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착각을 하고 감정사가 착각을 하고 봤더니 그 입증 자료를 낸 걸 보니까 건축물 관장인데 언제 그래서 번지수 변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번지수를 변경을 한 거를 모르고 그 번지수를 가지고 잘못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옆집을 감정하고 옆집을 저기 뭐야 감정 나온 걸로 봤으니까 우리는 그 옆집이 경매로 낙찰 받았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그 집 아니고 그 옆집이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청구 취지 변경해갖고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누구여서 뭐 하고 청구의 취지를 변경합니다. 이래서 청구 취지 변경해서 다 건물 주인 땅 주인 다 새로 만들었고 새로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 청구 취지랑 원인이랑 같은 얘기예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내가 그 집을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청구 취지는 내가 샀는데 저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가고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고, 원인은 내가 그 건물 주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교재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소송 경매다가 아니고 부동산 소송이다라는 책을 하나 원고를 쓰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낙찰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보더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던 사례만 제가 골라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오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옛날에 이 낙찰 받았던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오늘 집어넣습니다. 이게 실전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13 타경 5882입니다. 토지만 매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던 것이 보면 2014년 7월 14일이죠. 그럼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지금이 23년도죠. 그러니까 한 8년 한 6개월 됐죠. 8년 6개월 전에 이거를 낙찰 받았던 겁니다. 지금 8년 6개월 전과 지금에 보면은 제가 이거 후에 낙찰 받아서 처리했던 것이 한 몇백 건 되니까 이때의 실력과 경험과 지금의 경험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특수 경매를 강의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희한한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이때만 해도 경험이 부족해서 권리 분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권리 분석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답이고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대지고 주택이 있고 여기에는 그냥 어떻게 된다? 밭입니다. 이거는 대지고 이거는 답이고 창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는 땅 전부 다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땅이 보게끔 되면 1000평이죠. 1000평이면 얼른 생각하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평이면 15만 원 간다면 한 1억 5천 원 가는 거 아니에요. 논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10만 원, 15만 원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붙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5만 원은 가요. 싸게 잡아도 10만 원을 간다 그러면 1억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6천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제가 권리 분석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건물 매각 제형은 법정 상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이런 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임순값이로 돼 있어요. 건축물 관장에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근데 땅 주인은 누구야? 지금 정봉순으로 돼 있죠. 정봉순으로 돼 있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정 상권이 없는 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집을 제가 여기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낮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빈 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법정 상권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하고 달라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땅만 녹차를 받고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아주 쉽게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아놓고 제일 먼저 가봤더니 거기에 97세 되는 노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낮에 갔더니 그 97세 된 노인네가 노인정에 낮에는 가서 놀고 있다가 밤에만 오는데 노인네가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갖춘 게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빈집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걸 내가 실수한 게 하나고 두 번째 실수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건축물 과정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누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해결해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김순갑으로 돼 있습니다. 자, 내가 권리 분석을 뭘 실수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인이 누구죠? 김관태죠. 김관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여기 뭐야? 강제개시 경매 결정이 돼 있는데 취하가 됐죠. 그러니까 누가 압류를 하고 이거를 강제경매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 취하됐죠. 이렇게 취하됐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지운 거고 취하시키고 난 다음에 정봉순이 이름으로 바뀌었죠. 8월 3일 날 취하시키고 8월 4일 날 매매했죠. 여기 나타나잖아요. 8월 3일 취하.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가 8월 4일로 나오죠. 취하시킨 다음날 매매해서 이름 넘겼죠. 그러니까 취하시키면서 서류 넘기다 보니까 그 다음날로 매매가 된 거예요. 저는 정봉순이가 실질적으로 주인인 줄 알았더니 김관태가 빚이 많다 보니까 또 경매가 들어오게 생겼거든. 강제 경매가.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 경매가 들어오고 얼른 갚아서 취하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경매 못 들어오게끔 자기 동네에 아는 선배 이 뭐 강봉순이 정봉순이 이 사람을 이름을 빌려서 명예 신탁을 해놓은 건데 권리 분석을 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야 주인이
정봉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상권이 없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봤더니 김관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건물을 주인에게, 건물 주인 하는 사람은 소송을 하려고 제가 건물 주인 가봤더니 그때서야 97세 되는 노인네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옆에 땅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다 친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 노인네가 97세인데 아직도 정정해. 그 아들이 한 달에 한 2번씩 오는데 김치 담궈놨다가 아들 오면은 그렇게 주고 그래. 아주 정정해. 그럼 그 노인네 어디 간대? 오늘도 아마 노인정 갔을 거야. 이름은 정몽선으로 돼 있는데 실제 주인은 김관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정봉순이가 주인인지 김관태가 주인인지 모르고 정봉순이가 주인인 줄 알고 정봉순이를 찾아야지 거기 살고 있는 노인하고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봉순이를 찾으려니까 정봉순이가 없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노인네가 정봉순이의 엄마인지 김관태의 엄마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김관태의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봉순이 땅에 왜 김관태의 엄마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는 옛날 사람 이름이 있던 걸 쳐다보지도 않았겠고, 이 김관태라는 이름은 내가 알지도 못했고, 현재 주인인 정봉순이니까 정봉순이만 생각했던 거고 정봉순이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노인네가 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싶어갖고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노인정을 찾아가서 그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정정하더라고. 무슨 일이야? 그러길래 내가 그 땅하고 집을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그 아드님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님하고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십사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봉순이 엄마인 줄 알아서 그때만 해도 정봉순이 만나서 이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노인네가 97세 노인네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매로 낙찰 받아서 뺏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팔더니 그때부터 파악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나한테 하는 얘기야. 뭐라고? 안 들려? 나 안 들려?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자기 그 안에 노인정 안에 들어가서 다른 노인들하고 놀고 나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또 뭐? 안 들려?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내가 한 2번 갔다가 도저히 저 할머니를 통해서는 정봉순이를 알아낼 수가 없구나. 포기를 했어요, 제가. 노인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신정리에는 그 마을회관이 2개가 있는데 마을회관 하나에는 내가 갔던 데는 여자분들만 모이는 거고 남자들만 모이는 데는 조 밑에다가 2층으로 팔각정을 지어놓고 거긴 팔각정에다가 유리까지 다 껴놓고 조망권은 다 있게끔 그리고 왜 에어컨 달아놓고 테레비도 한 70인치 되는 테레비도 있고 밑에 오토바이가 한 대여섯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노는 거야. 정봉순이를 알아내려면은 그럼 할 수 없이 노인네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가갖고 내가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뭐 좀 사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이제 2층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그 노인네들 한 7, 8분들이 있더라고. 7, 8분인데 내가 인사를 퍽퍽 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정년 퇴직을 하고 이 동네에서 와서 살려고 저게 경매로 나온 건 저거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정봉선이 이름으로 돼 있고
거기 뭐 노인네가 알고 있는데 정봉순 씨를 좀 알아서 찾으려고 왔는데 좀 정봉순 씨가 어디 살고 계신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7명 정도가 앉았었는데 내가 먹을까 좀 과자도 사가지고 가도 쳐다도 안 보고 한 노인네가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몇 살이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서야 아, 이게 내가 실수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또 한 사람 있다가 집만 샀어? 밭도 다 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밭도 다 샀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농사 질 건가? 그럼요. 그래? 그럼 농사는 질 수 있겠어? 이러는 거야. 그러게 두 노인네가 그 얘기만 하고 다른 노인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정봉순이네 가르쳐달라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탁 봐서 눈치를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같이 상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 앉아 거기 97세 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가 뭐야? 김관태라는 것도 알고 거기가 집성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친척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한 5분 앉아 있다가 그래도 더 이상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더 이상 날 쳐다보지도 않아. 여기서 틀렸구나 하고 그러면 뭐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저기가 뭐 그 부여농협이라고 있는데 그 농협 맞은편에 무슨 중개사라고 하나 있어. 거기 중개사 거기가 정봉순이가 하는 거야. 정봉순이 만나려면 그쪽 찾아가 거기 찾아가 봐. 근데 무슨 농협 이랬는데 무슨 농협인지는 잘 못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여에 있는 농협은 내가 세 군데가 네 군데를 찍어가지고 다 가봤는데 그런 부동산이 없어갖고 5번째인가 농협 앞에 갔더니 부동산이 나와. 그 부동산이야. 5번째 내가 찾았어. 농협 앞에. 내비게이션 쳐고 농협 있는 건 내가 다 찾아가고. 거기 들어가서 정봉수 씨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 납니다. 어떻게 오셨는데 길래 내가 그때 이거를 낙찰 받았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노인네가 김관태 씨 엄마야. 그 얘기하려면 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태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나는 관태하고 친하고 연락처도 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자네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은 내가 관태한테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가르쳐주고 관태가 가르쳐주지 말라 그러면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는 적어놓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아 이게 명예신탁을 해놓은 건가 아닌가? 김관태가 주인놀이고 정봉순이가 관계가 없단 말인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와서 쫙 봤더니 이 내가를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김관태 썼고 경매가 들어왔었고 취하시켰고 취한 다음날 정봉순 이름으로 바꾼 거 보고 아하 이거는 김관태가 이렇게 된 거를 해놓고 정봉순 이름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삭제를 이제 돈이 없었는지 이걸 담보로 집어넣고 삭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네가 살고 있고 법정리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땅 갖고 누구든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채로 빌렸어요. 사채로. 그래갖고 돈을 안 갚으니까 사채하는 사람들이 경매로 집어넣은 걸 내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아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집에 다시 와서 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걸 내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봉순이한테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한 3일 가서 어떻게 김관태하고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관태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전화번호는 가르쳐줘도 좋다 그러더만. 전화번호 가르쳐주니까 이제 직접 전화 걸어서 해결해.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직접 알아서 해결해. 전화번호만 가르쳐줘서 전화번호를 내가 이제 김관태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김관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이미 정봉순이한테 연락이 가서 낙찰 받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한번 만나십시다. 제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 어디로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낮에는 못 나가니까 점심시간 그때 맞춰서 오시면 제가 잠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서 갔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집성촌이라고 그랬죠. 제가 김정필 씨 조카예요. 김정필 씨 조카입니다. 그거 동네에서는 제 건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경매 안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제가 다시 낙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받아갔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도 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 돈이 좀 몰려서 이렇게 됐는데 3개월만 기한을 주신다면 제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살까요? 하다가 뭐 내가 1억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너무 비싸고 뭐 9천만 원 뭐 얘기를 해 8천만 원 얼마 얘기해서 그럼 9천만 원 정도쯤에서 사는 걸로 합시다 해갖고 나도 뭐 거기다 1억을 더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3개월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럼 3개월 안에 제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합의서를 하나 쓰면 돼. 합의서를 무슨 합의서입니까? 그건 서로 믿고 해야지요. 그렇게 합시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3개월 기다릴 테니까 그 안으로도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야? 그 노인네도 있다 보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한 이틀 있다 또 전화했습니다. 안 받아요. 또 한 3일 있다 또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서너 번 전화를 했다는 걸 알면은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전화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3번, 4번을 내가 이틀, 3일 간격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은 나하고 협상하는 거를 깨겠다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소송으로 해야지 하고 내가 법무사한테 맡겨서 치료와 철거와 치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1년이나 지나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정봉순이한테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정봉순이 그건 내 거 아니고 그 건물이 내 거 아니고 건물도 내 거 아니야. 이러면 뭐 꽝 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소송을 하지 않고 찾아가서 정봉순이 만나다 보니까 김관태고 김관태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김순갑인가는 김관태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김정필의 조카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지. 내용은 다 아는 거지. 동네도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소송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지고 한 20일 지났나? 와가지고 우리 법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수님 왜 그랬더니 그 김관태 씨 서류 떼어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관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못했던 것이 피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하고 만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소송을 했는데 이거를 죽었는데요. 이거 소송을 하시려면은 그 상속서류 짜갖고 수개 신청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는데 교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니까 수개 신청해갖고 서류를 띄웠더니 몇 년 전에 부인하고 이혼했고 그 이제 부인은 이혼했으니까 그건 남이죠. 그러니까 남이지만은 상속은 누구한테 있냐면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그 수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보면 피고선으로 김관태 대신 아들하고 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봤더니 딸이 한 18인가 19살 되고 아들은 22인가 23살 밖에 아주 어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수계를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철거와 치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안 나와. 두 번째도 안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안 나오니까 판사님이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건물을 허물러 달라는 것은 지금 판결할 수가 있지만은 치료를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청구한 대로 치료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할 수가 없고 치료 감정을 해야지 치료 감정을 얼마를 주라고 판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치료 감정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건물 철거하는 것은 오늘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고 치료까지 해야 된다면 치료 감정을 신청을 해갖고 한다면 아마 3개월 후에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판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오늘 할까요? 3개월 후에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 한 분이 그냥 오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3명이 같이 받았거든요. 우리 수강생 중에 3명이 공투로 들어간 거예요. 공투로 들어갔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보면 3명이 다 법정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법무사가 3명이 다 나갈 필요 없고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법원에다가 당사자 선정서 해갖고 3명이 우리가 소송 당사자인데 3명을 대표로 해서 이 김 누구가 재판을 출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허락을 받아갖고 그때부터는 3명이 나가지 않고 1명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투를 낙찰받아서 여러 명이 소송을 할 때 당사자 선정서라고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낙찰을 받았고 경매는 낙찰을 받았고 지분에 따라 사임 신고를 어떻게 한다? 통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소송 청구를 하고 나중에 치료 감정을 해서 치료 감정을 통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식으로 판사님이 정식으로 감정을 하고 치료는 감정평가에서 매기고 철거해달라는 건 먼저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 판결을 받고 났지만은 철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치료를 감정을 또 신청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여법원에서 했는데 치료 감정을 해갖고 치료가 나온 걸 갖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나 판단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 치료 청구한 것이 1,000만 원이 넘네. 그럼 소액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저쪽으로 재판으로 본점으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 군청 앞에서 재판하던 거를 강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린 거예요. 강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치료 감정을 한 걸 갖고 치료를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그 자식들한테 청구했더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감정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치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치료를 판결문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받았는데
치료를 주라고. 그러니까 3년치 치료를 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판결을 받고 판사님 물어보더라고. 치료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주는데 치료 이걸 번 걸로 이거 뭘 하겠냐,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 노인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허물지도 못하고 내 걸로 못하고 다른 팔지도 못하는데 그 건물을 우리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제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판결로 받았잖아요. 치료를 가지고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한 겁니다. 감정 청구를 했고, 감정 신청을 했고, 감정이 나온 거는 청구 취지해갖고, 청구 취지를 해갖고 1년에 600만 원을 얻던다?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땅이 한 1000평이 되다 보니까 치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나름 한 걸 가지고 보면 청구 취지 변경서입니다. 선정자에 대해 각 300만 원씩의 부당이익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건물을 대금은 1,800만 원에 인매도하고, 다시 말하면 치료 감정에 있어 그 피고소인들이 우리한테 치료를 줄 돈이 있다. 그것이 1,800만 원이 있다. 있는데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청구 취지 변경을 이걸 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그 건물을 우리 걸로 넘겨주십시오 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고 그런 거야. 판사님이. 그래서 그때 그 치료를 받을 걸 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 걸로 남겨주십시오 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그 치료를 가지고 그 건물을 넘겨받는 걸로 해갖고 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걸로 결정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없던 건물을 맨 처음에 지면은 건축가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하면은 건축가에서 다 나와보고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줍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건축가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판결문을 가서 등기소에 가서 철수건대 영희가 샀습니다 하게끔 되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다 보고 영희 걸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바꿔주면 바꾼 걸 가지고 건축가에다 보내요, 서류를. 그러면 건축가에서 이름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건축가에서 만들어서 하고 만들어지면 그거가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가 만들어지면은 이름 바꾸는 거는 등기소에 가서 하면 등기소에서 건축가에다 넘겨주면 건축물 관리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결을 받아갖고 등기소로 가는 거죠.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 이름을 바꿔달라 하니까 바꿔준 겁니다. 바꿔가지고 이제 건물과 땅이 전부 다 우리 거로 됐는데 팔아달라고 하려니 노인네가 있으니까 팔지를 못하잖아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집은 빼놓고 땅만 팔 수도 없잖아요. 내가 이걸 추천해갖고 낙찰을 받은 3명한테도 욕을 한 3년 동안 패대기로 먹었습니다. 네가 마 이거 추천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추천했잖아 하고 욕하면 돈이 생겨. 같이 해결해야지 돈이 생겨. 그건 내가 숨기려고. 그래 내가 추천했다. 그렇죠. 니들도 동의해서 샀잖아.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나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이름 가지고 받고 다 바꿨는데 노인네가 있으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노인네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나보고 이거 사라지.
지네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받다 이거야. 네가 추천했으니까 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도 팔긴 팔아 있는데 건물까지 우리 걸로 만들었으니까 노인네만 없으면 해결하는데 노인네 내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갔더니 한 3개월 있다 가봤더니 노인네 아직도 건강해. 또 한 3개월 있다 갔더니 그 앞집에 갔더니 한 달 전쯤에 요양원에 가셨어. 집 비어 있어. 와 그때서야 이제 집 비어 있는데 살린 사람이 그대로 있더라고. 뭐 시계도 있고 뭐 이거 다 그대로 있어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노인네가 없으니까 그리고 건물은 우리가 샀잖아요. 그리고 아까 판결문에 보면 그 안에 있던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넘겨야 판결 다 받았잖아요. 이제 판결은 받아놨잖아요. 다만 그 노인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했던 것뿐이죠. 강제 집행을 해서 이게 보면 집행관한테 내보내달라 그러면 집행관이 와서 봤다가 90세 넘는 그런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으면 어떤 집행관도 그 사람 그 강제 집행 그 노인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내는 집행관 없어요. 아예 그건 인도명령이 할 수가 없어. 되지도 않아. 해주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집행하러 나갔다가 집행 물론 100세 가까이 되는 노인네가 거동 못하는 노인네가 있음. 집행 물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셨다는 바람에 내가 확인해 봤더니 살림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워낙에 노인네다 보니까 요양병원 가신 것 같아요. 얼른 내가 이제 그 우리 그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해서 그때 1억 2천인가 1억 1천 얼마인가 1억 2천인가 이제 팔게끔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나하고 이제 잘 아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나한테 강의도 듣고 한 건데 계약 다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연락이 왔다고 계약 다 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말이야 그 나한테 와서 계약서 쓰면서 그 이계수역 패대기로 하던데 그 사람들 그건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도와줘 그러는데 사실 보면 시간이 한 3년 끌다 보니까 1억 그러니까 그 6천 얼마 해주고 낙찰 받아도 1억 1,700 얼마나 주고 파는 걸 아는데 그래도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야. 한 3년이 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새끼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봐. 그 공인중개사 앞에서.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나하고 친하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하나 팔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 이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와갖고 거기 살고 있던 그 노인네에 자기가 의붓 아들이라고 뭐 이러면서 왜 우리 저기 뭐야 엄마 집을 니네들 마음대로 쓰느냐고 와서 해갖고 나가라고 해갖고 소리를 지르고 그놈이 자물쇠를 사갖고 와서 잠궈 놓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매로로 낙찰을 받고 그 집에 대해서는 노인네가 없으니까 무단으로 우리가 들어간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샀다고 뭐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저기 엄마네 집 있느냐고 동네 이제 누구 아는 놈이 와서 돈을 좀 뜯으려고 했는지 뭔지 몰라도 열쇠를 잡은 것 같다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저기 판결문 이거 받았죠 이거 판결문 받은 거를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그런 문 잠그러 오는 놈이 있으면 그 판결문 보여주고 1,800만 원 내놓고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그거 저기 판결문 보여줬더니 그놈이 저기 뭐야 열쇠 풀어주고 갔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던 사건인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한 30분 만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김관태를 연락처를 몰라갖고 내가 심부름센터에다가 돈을 30만 원 주고 김관태 연락처까지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 30만 원 그놈 새끼들이 먹고 그놈이 가르쳐준 집으로 찾아갔더니 김관태가 누군데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정봉순이한테서 김구한테 연락처를 찾아내는 데만 내가 말도 못하게 시간을 걸리니까 내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해갖고 그 무슨 농협 앞에 그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 정봉순이라는 걸 알아내는 데만 했다가 1년이 넘어 걸린 사람. 제가 오직했으면 내가 심부름 쨘다는 때까지 내가 연락을 했었겠습니다. 교수님 명의 신탁을 해서 정봉순 씨한테 지금 명의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의 신탁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게 명의 신탁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고 바로 김관태한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아니지, 그건 소유자가 아닌데? 아니지.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한 것이지. 저기 누구야? 그 정봉순한테 소송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김갑순이고 김한테는 건물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야? 그게 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거 아니냐? 실질적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김간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김간태 그 상속원한테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앞으로 보게끔 되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감정을 옆집을 했다는 거. 그거 해결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수강생 거를 낙찰 받았는데 지분으로 받았거든요. 지분이 7명 거를 받았어. 근데 얼마나 복잡한지 몇백만 분의 매치야. 7명이. 몇백만 분의 매치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했으면 몇백만 분의 지분 몇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나는 다 더해보지도 않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분권자니까 다 팔아서 나한테 소송을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은 그 지분권자 몇백만 분의 몇 있는 걸 다 더해봤나 봐. 뭐라고 했냐면 왜 지분과 분수를 다 합치면 분모하고 같아야 되는데 분수가 더 많냐. 1이 넘는 원인을 밝혀내라.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 옆집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감정을 했고 옆집을 낙찰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조정을 해갖고 판결을 받아갖고 9천만 원에 팔고 살아 이렇게 있었어요. 9천만 원에 팔고 살아. 우리는 땅을 샀고 건물주인하고 땅을 조정을 해서 9천만 원에 팔고 살아 했는데 상대편에서는 변호사가 나왔고 우리는 변호사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천만 원 오케이 9천만 원 하고 100만 원 깎아서 8,900만 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발전 조정했는데 변호사가 그 조정할 때에 한마디 얘기하는데 그 조정에 나온 것이 화해 결정이 나온 것이 뭐라고 했냐면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8,900만 원을 준다. 땅 주인은 건물을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토지의 등기분부를 넘겨준다. 그러면서 넘겨주면서 그간에 그런 지조나 뭐 이런 소송했던 거를 다 어떻게 한다? 없었던 일로 한다. 이렇게 조정해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얘기해서 한 줄 더 집어넣은 게 뭐냐면 1과 2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 돈 주는 거,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서류 넘겨주는 거, 그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조정에서. 그러니까 조정에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900만 원을 받기로 결정됐죠. 돈을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나서 달랐더니 동시행 관계가 있는데 너도 건물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너도 건물 우리한테 안 넘겨주고 있잖아. 그럼 시간 끄는 거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러한 사건을 내가 지금 그 옛날에
희한하게 낙찰받았던 일이 있던 걸 내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아마 얼마 후쯤이면은 제가 그 서류가 다 정리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일 수 있다는 걸 강의를 한번 하고, 강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서류가 완벽하다 그러면 내가 책을 한번 이제 쓰려고 정리하는데, 그 제목이 이것이 진짜 부동산 경매다 해갖고, 아니 부동산 경매가 부동산 소송이다 해갖고, 경매가 아니라 희한한 일을 소송했던 사례만 가지고 제가 농지증 사례, 그다음에 도로 맹지 건축법에서 도로 만들었던 사례, 그다음에 조정으로 합의했는데 돈 안 냈을 때, 감정평가사가 옆집을 감정했을 때, 그다음에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일이 넘을 때, 합의한 당사자가 죽었을 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이 특수경매를 강의하고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것이 많은데, 저는 잘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낙찰받은 거를, 그건 네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가 참견 안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이 나한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들이 네가 추천했잖아 한 사람도 아까처럼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이 나한테 와서 교수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저렇게 해결하자고 나고 해결하게끔 되면서 나도 많은 경험을 하게끔 되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거에 의해서 알게끔 되는 겁니다. 누가 지분으로 나는 낙찰을 받았는데 일이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평가사가 옆집을 경매를 감정했다는 걸 언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소송하고 협상한 당사자가 협상하다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마지막 건 이 땅이 9천만 원이고 건물이 주인 따로 있는데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게? 지금 금방 하시는 어, 거잖아요. 어. 땅이 딱 9천만 원. 땅이 무슨 땅이 9천만 원이야? 땅 주인은 토지 등기부. 아니 그거는 땅을 우리가 파는 게 9천만 원에 팔았고, 그건 해결이 낸 다음에 팔았다는 얘기고, 상속받은 애들한테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와 있죠. 각 3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 확인하고, 건물은 1,800만 원에 매도하고 신청자들은 이를 매수한다. 1 내지 4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용한다. 건물에 남겨둔 물건에 관해서 피고인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보고 피고인들은 원고 및 별지 기재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 그다음에 원고 대상 및 일검지 승리 피고 사이의 조항에서 근거 외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이게 맨 마지막에 어떤다?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준 건데, 이 화해 공고 결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19살짜리고 23살짜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조정하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판사님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일을 원한다 했더니, 그럼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고 그러고,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어도 강제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해갖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해 결정이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렇게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에 지료 감정을 판사님 하라 그랬잖아요. 지료 감정이 1년에 6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료는 소송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낙찰받은 날짜로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났단 말이야.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료 감정료가 얼마가 나왔냐면 1,800만 원 나왔단 말이야. 건물 철거 판결도 나오고 지료도 1,800만 원 나와서 소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판사님은
판결을 해놓으면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길래 우리 땅을 낙찰받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는 지료를 1,800만 원을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드는 걸 원합니다. 했더니 그렇다면은 정부 취지를 변경을 해라. 그 건물을 우리가 갖는 걸로 하고 1,800만 원 없는 걸로 정부 취지를 변경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판결문을 내려주면서 정부 취지를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료 1,800만 원 받는 걸 포기하고 옛날 집 있는 걸 우리 걸로 받겠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화해 공모 결정을 내려준 거야. 1,800만 원은 없애버리고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하고 건물을 너희들이 등기받아라.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1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건물을 우리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 것까지는 다 됐는데 김관태 엄마가 그때는 99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살고 계시다 보니까 건물도 우리께 됐고 땅도 우리께 다 됐는데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3개월씩 가서 알아다 보니까 한 8, 9개월 지나다 보니까 노인네가 유황병을 갔더라. 그래서 갔다는 걸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걸 알고 팔았다는 얘기야. 팔았더니 동네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그 김관태의 엄마가 자기 뭐야? 의붓 엄마고 양 엄마인데 왜 엄마 집에 네가 살고 있냐고 해서 문을 걸어 잠궈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여주고 야 니꺼 해라 그러면 그냥 1,800만 원 내놔라 했더니 그때서야 아 이거 알았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아직도 잘 설명이 안 가요? 이해가? 사장님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다음번에는 제가 다음 주 강의에는 무슨 강의냐면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우리는 건물 매각 제외고 토지만 나왔을 때는 왜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원인을 알아야지 낙찰을 받고 났을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 시간에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거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왜 이것은 건물은 매각 제외했고 토지만 나왔는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듣게끔 되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추적 물건을 하는데 추적 물건을 할 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런 걸 많이 하고 지분 매각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 실전 사례를 듣고 아 그때 이 교수가 실전 사례를 들을 때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니까 아 이거를 낙찰받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게끔 되면 내가 여러분들이 추천 물건 강의할 때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고 얘기를 하면 제 강의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때 맞아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했다니까 나도 이거를 낙찰받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늦게끔 강의를 들으셨고 다음 주까지는 6시 반에 나오는데 3월 달서부터는 뭐예요? 7시입니다. 추천 물건 강의는 그대로 금요일 날 7시 토요일 날 3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